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중에 네 번째 물의 특성과 증기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2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증기압 2시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좀 남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준비했다가 교과서를 좀 읽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도 좀 꼭 필요하고요. 이 자료라든가 거기에서 예제 문제 이런 것들 풀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의 특성과 증기압 했는데 물의 특성 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물은 얼면 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얼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증가해서 액체 상태인 물에 고체 상태인 얼음이 뜬다라고 하는 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물의 성질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용량, 표면장력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액체 증기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의 밀도, 열용량, 표면장력 등의 특성을 수소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건 다음 시간에 액체의 증기압과 끓는 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선생님 수업 듣고 책을 읽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학 입시 면접고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이 물의 특성에 대해서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여기서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극성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물이 극성분자야. 극성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성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죠.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극성분자는 쌍극자 사이의 힘과 분산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분자 간 인력이 크다. 특히 얘네들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에 큰 특징을 보고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또 구분형 구조다. 극성 분자는 대칭 구조는 무극성 분자죠. 이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구분형 분자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성질들을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극성 분자다. 극성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다는 거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은 물줄기가 대전체로 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휜다. 그 다음에 극성 용매에 아주 좋은 극성 용매다는 얘기예요. 좋은 용매다. 그렇죠? 물은 극성이죠. 물은 좋은 극성 용매입니다. 극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분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성질들이 있어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거지. 이렇게 구분해서 그 다음에 기화열이 크다 하는 거예요. 기화열이 크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비열이 크다. 비열은 뭐예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온도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운동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합이 강하게 돼 있으니까 분자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운동 상태의 척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10도씨 물과 50도씨의 물의 차이는 분자의 운동 상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척도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열이 크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표면장력하고 모세관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분형 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어떤 특징으로는 뭐가 있냐면 고체 밀도가 액체 밀도보다 작다는 거예요. 아주 큰 특징입니다. 고체 밀도가 액체 밀도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얼 때 상층부터 온다는 거예요. 상층부터 온다. 자, 물이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층부터 온다라고, 수중생물을 보호하는데, 수중생물이 보호되는데 물이 구분형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를 구분해서 그게 물의 특성을 구분하는데 세 가지로, 극성분자다. 극성분자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특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구분형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물의 성질들을 이렇게 정리를 각각 구분해서 얘기해라. 그리고 누가 뭘 묻더라도 뭐에 대해서 물었는지를 보고 물의 성질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분자 간 인력도 수소결합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거는 구분형 분자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씩 나가서 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가 있네요. 추운 겨울에 얼어붙어 있는 호수 주위에는 얼음이 쩡쩡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얼음이 깨지는 것도 아닌데 소리가 나는 까닭은 무엇이겠느냐? 물이 얼면 고체가 되면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얼음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이 얼면 어떻다고요? 물이 얼면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들 사이에서 얼음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서 얼음 사이에 마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물이 얼 때야. 그런데 물이 얼어 있어요. 물이 얼은 상태에서 온도가 더 낮아지면, 꽁꽁하면 얼음이 온도가 더 낮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감소한다고. 부피가 감소한 상태에서 물이 꽁꽁 얼은 상태에서 부피가 감소하니까 이것들이 갈라져요. 찢어진다고. 그렇다고 얼음이 갈라져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쩡쩡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피가 감소해서 얼음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이 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낚시하러 갔다 이거예요. 낚시하러 갔는데 쩡쩡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더욱더 추워져서 얼음이 더 지금 꽝꽝 얼어서 부피가 감소한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얼음이 얼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얼음이 다시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면서 깨질 수도 있어요. 마찰 때문에 쩡쩡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얼음이 쩡쩡 우는 소리가 나면 얼음이 더 꽁꽁 단단하게 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얼음 사이의 마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지금 따뜻해지는 거냐 추워지는 거냐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물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은 물 분자의 구조와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띄는 부분 전하를 표시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 다 되어있네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부분 전하를 보면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 공유전자쌍이 있겠죠.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그죠?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전기 음성 이 전자가 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고 이쪽 전자도 산소 쪽으로 더 치우쳐간다는 얘기거든요. 산소 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전자가 풍부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얘는 상대적인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여기서도 얘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얘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전화합이 0이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이쪽은 얘네들은 플러스, 얘네들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이거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띄죠.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띈다. 요거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띄어요. 요거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지금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은 극성이라는 거예요. 극성. 그런데 또 극성인데 무슨 결합을 해요? 수소 결합을 하니까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상당히 크죠. 극성의 쌍자쌍자사의 힘 중에서도 수소 결합을 또 하니까 물에 끓는 점은 매우 높다. 100도씨에 끓는 것은 자,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 볼게요. 상태 변화에 따른 밀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상태 변화에 따른 밀도. 대부분의 물질,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변할 때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부피가 줄어들어서 밀도는 고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순서인데 물은 얼음을 변할 때 부피가 늘어나요. 밀도가 감소한다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얼음으로 변할 때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부피가 늘어나 밀도가 감소한다. 이 부피가 왜 늘어나니 하면 물이 될수록 수소 결합이 더 견고해져서 얘네들이 빈 공간, 빈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견고했던 수소 결합들이 허물어져서 이렇게 메꿔진다는 거예요. 빈 공간을 메꾸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은 밀도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밀도는 액체 H2O의 물 분자는 다 H2O로 되어 있지만 액체를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죠. 고체를 뭐라고 그래요? 얼음이라고 하는 거잖아. 얼음도 물이야? 아니야. 얼음은 얼음이에요.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얼음집 가서 물 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물 사러 가서 얼음 주세요 아니잖아요. 액체 상태의 H2O를 물이라고 하고 고체 상태의 H2O를 얼음이라고 하고 기체 상태의 H2O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증기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물과 얼음을 정확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물이 얼음에 뜨는 까닭은 왜 뜨겠네? 이런 얘기예요. 물이 얼음에 뜨는 까닭은 자, 여기 보면 물이 얼음을 한 분자에 4개, 한 분자가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H2O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서 물 분자, 여기서 물 분자, 요 수소하고 물 분자, 요 수소하고 물 분자에서 4개의 수소 결합을 해서 육각 구조를 갖는다. 얼음은 그래서 육각 구조를 갖게 되면서 빈 공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면 이렇게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던 수소 결합들이 끊어져서 이렇게 그 공간을 메꿔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결합을 메꿔주기 때문에 물의 밀도가 더 크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이것의 밀도가 더 크고 이거 밀도가 더 작다. 그러니까 얼음이 물에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각 구조를 가지면서 이거는 밀도가 작고 얘는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물에 뜨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알코올에 얼음을 띄워 먹는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얼음이 그때 가라앉겠죠. 그렇죠? 밑에 가라앉죠. 그러니까 얼음물을 먹겠다 하는데 아빠가 잡수는 물을 보니까 얼음이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그게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어떤 알코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 위에는 얼음이 당연히 뜨게 되어 있어요. 자, 얼음과 물 중에서 한 분자당 수소결합수가 더 많은 것은 어느 것이냐? 이랬어요. 얼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얼음은 다시요. 얼음은 한 분자당 수소결합을 몇 개 했다고? 한 분자당 수소결합수가 4개 수소결합. 한 분자당 수소결합수가 4개예요. 4개 있어요. 그렇지만 물은 어때? 물은 한 분자당 수소결합수가 4개 미만이야. 4개 미만.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소결합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소결합이 끊어졌다. 4개 미만을 형성하기 때문에 얼음은 4개를 형성해서 육각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질량이 같을 때 얼음과 물 중에서 어느 것의 부피가 더 크냐, 그 까닭을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고 보자고요. 얼음으로 변하면 얘는 수소결합수가 4개 미만. 얼음은 수소결합수가 4개라고 했어요. 이 4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육각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육각구조. 빈 공간이 있다는 거야. 빈 공간이 있다. 어느 것의 부피가 더 크냐 했으니까 얘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더 크고, 이건 부피가 같은 질량이 있을 때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밀도는 어떻다는 얘기했어? 밀도는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피가 작다는 것은 밀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밀도가 크고 고체 상태의 얼음은 밀도가 작으니까 물에 얼음이 뜨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에 얼음이 뜨게 돼 있다. 얼음이 물에 뜨는 까닭을 수소결합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봐라 이랬거든요. 수소결합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봐라. 당연히 지금 했던 대로 물이 얼음이 되면 수소결합수가 증가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이 얼음이 되면 물이 얼음이 되면 수소결합수가 증가한다. 4개 미만이었다가 수소결합수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수소결합수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빈 공간이 생긴다. 그죠? 빈 공간이 늘어난다. 빈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한다. 부피는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한다. 이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물하고 얼음이 있을 때 누가 더 커요? 맞아. 밀도는 생각해보면 물과 얼음이 있으면
밀도는 누가 크냐? 물이 더 크다는 얘기야. 따라서 얼음이 물에 뜬다는 얘기죠. 얼음은 물에 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음이 물에 떴는데 왜 뜨냐? 그거를 수소결합수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래프, 물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 변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나눠보겠느냐면 여기 얼음인 구간, 여기를 1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0도씨, 얼음에 0도씨 물도 있고 0도씨 얼음도 있잖아요. 여기를 2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0도씨부터 0도씨 여기서 제외하고 0도씨부터 4도씨 여기까지를 3번이라고 구분해서 4도씨 이상을 4번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0도씨 있어요. 0도씨를 제외하고 이 얼음이죠. 이쪽이 얼음에서는 수소결합수가 수소결합수가 어떠냐면 일정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얼음에서는 그냥 결합이 견고하냐 안 하냐는 거지. 수소결합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쓸게요. 수소결합수가 변하잖아, 일정에. 하지만 요 부분 있죠. 0도씨를 포함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잖아.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소결합수는 감소한다. 수소결합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해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0도씨 미만에서 0도씨 미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0도씨 미만이니까 여기서부터요. 지금 0도씨 미만. 그러니까 요 0도씨를 제외하고 0도씨 미만의 온도, 얼음이죠. 0도씨 미만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부피잖아.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지. 그지? 0도씨 미만에서는 지금 어떻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온도가 낮으면 부피는 감소한다. 아까 얼음이 쩡쩡 소리 나는 것도 그렇다 했잖아요. 얼음이 더 꽁꽁 얼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딘가 찢어진다는 거야. 얼음이 쩡쩡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것이 깨져서 가라앉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꽁꽁 얼다는 얘기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어때요? 여기 1번이잖아요. 여기 1번. 그렇죠?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죠? 부피하고 밀도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밀도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0도씨 미만에서는 물이 수소결합수 변했어 안 변했어? 수소결합수는 일정해요. 0도씨 미만에서는 수소결합수 일정. 고체에서 얼음에서 4개가 갖고 있다 했잖아요. 4개가 그냥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0도씨 보면 0도씨로 보면 이제 요거는 좀 지우고 이렇게 볼게요. 0도씨 얼음 여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이 상태가 지금 변하죠. 지금요. 얼음에서 물이 변해요. 물 상태. 열은 가는데 온도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은 두 가지가 변하죠. 상태를 변화시키는 일도 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는 일도 해요.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야. 온도가 변할 때는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0도씨 얼음과 0도씨 물이 있을 텐데, 0도씨 얼음과 물이 있을 텐데, 자, 0도씨 얼음, 0도씨 얼음과 0도씨 물이 있어. 이때는 부피가 어떻게 돼?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잖아. 그렇죠? 부피 지금 얼음에서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이 될 때 얘기야. 부피가 감소하는데 급격히 감소한다. 그럼 밀도는 또 어떻게 되겠어? 밀도는 여기잖아 지금. 여기서. 그렇죠? 0도씨 얼음에서 물이 될 때 밀도는 급격하게 또 증가한다는 거죠. 밀도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뭐 해야 돼요? 얼음의 밀도와 부피를 같이 개념으로 본다. 자, 0에서 4도씨까지 0에서 4도씨까지 이때 수소결합 파괴가 있어요 없어요? 수소결합 파괴 있어야죠. 수소결합수가 감소해. 수소결합수 감소했다. 이제 0에서 4도씨 3번 여기 요 구간 0에서 4도씨 밀도로 봤을 때는 여기 요 공간, 그렇죠? 요 공간. 여기가 2번이었고 여기가 3번으로 보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에서 4도씨에서 보면 수소결합수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수소결합이 감소하니까 수소결합수가 줄어든다는 거야. 수소결합수가 줄어들어서 파괴가 돼서 빈 공간 채운다. 어떻게 됐다고요? 수소결합수가 감소했어. 감소하면서 팽팽하게 됐던 육각구조가 결합이 깨지면서 빈 공간을 채운다. 빈 공간을 채운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부피가 감소해. 그러니까 수소결합수가 감소해서 빈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빈 공간을 채우고 온도는 올라가죠. 또 팽창도 있거든.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도 있잖아. 팽창에 의한 부피가 증가하는 부분과 수소결합에 의한 빈 공간을 채워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도 증가함에 따른 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 그 다음에 수소결합수가 끊어져서 빈 공간을 채워서 나타나는 부피가 감소.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감소해. 감소하는데 밀도도 어떻게 돼? 밀도도 증가하는데 많이 증가하고 많이 감소하지 않아요. 조금만 부피가 감소하고 조금만 밀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왜? 열팽창에 의한 부피 변화, 부피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수소결합수에 의한 부피가 감소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의 부피는 그러면 물의 부피는 자, 보세요. 4도씨에서 물의 부피가 최소가 되죠. 물의 부피는 4도씨에서 최소가 되고 밀도는 어때요? 4도씨에서 최대가 된다는 거죠. 4도씨에서 최대가 돼요. 4도씨에서 최대가 된다. 물은 0도씨가 아니에요. 4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최대가 거기서 나타난다. 자, 이 그래프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계획해서 왜 부피가 증가하고 왜 감소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4도씨 이상. 자, 수소결합수 여전히 깨집니다. 수소결합수 깨져 빈 공간을 메꿀 대로 메꿔진 상태에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그렇죠? 온도가 높아져요. 4도씨 이상. 수소결합은 깨져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수소결합수 감소한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팽창되는 요인이 있다. 팽창. 온도에 의한 팽창.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나타나준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겨울철에 호수가 얼어도 호수 속 생물들이 살아있는 까닭,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와 관련지어서 설명해봐. 이거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도입 부분에서 물은 극성이기 때문에 분자 간의 결합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구분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 구분 구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 물의 밀도, 얼음의 밀도를 결정할 때 물의 밀도가 더 크다. 그래서 표면부터 물이 언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물의 밀도 변화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런 비커를 이렇게 하나 그렸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물이 채워져 있다. 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어. 이렇게. 똑같은 건데 어떤 변화를 지금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찬바람이 이제 바깥에서 불어온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찬바람이 그러면 만약 10도씨였다라고 하면 10도씨에서 4도씨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4도씨일 때 밀도가 좋다 했어요. 최대라고 했죠. 그죠? 4도씨일 때 밀도가 최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도씨일 때 밀도가 최대야. 그러니까 이게 물이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내려가겠지, 이렇게. 그죠?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기는 좀 10도씨였다라고 하면 여기 10도씨였을 것이고 표면은 4도씨가 돼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야. 밀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여기가 4도씨가 될 수 있죠. 대류가 일어나서. 그런데 여기는 찬바람이 계속 불잖아, 지금. 찬바람이 계속 불어요. 여기 0도씨가 됐어요. 그럼 누가 밀도가 더 커요? 여기가 여전히 밀도가 4도씨인 밑에가 밀도가 최대란 말이야. 밀도가 최대. 대류가 일어나지.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지만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애는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표면에 있잖아. 꼼짝 못하고 어떻게 돼? 찬바람에 노출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0도씨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얼마야? 4도씨지. 마이너스 10도는 꽁꽁 얼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어. 꽁꽁 언다는 거야. 꽁꽁 언다. 그러니까 물 표면은 지금 4도씨, 아니, 표면은 마이너스 10도씨지만 물 수중은 4도씨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중 생물들이 살아난다. 그렇죠? 10도씨에서 4도씨가 됐을 때 밀도가 최대겠네. 그때 대류가 있나요? 4도씨에서 마이너스 10도씨가 됐다고 했을 때 물이 얼면서 처음에는 부피가 커졌지만 꽝꽝 얼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축소하면서 얼음이 깨진다. 쩡쩡 소리가 나는 거 깨지는 것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겨울철에 호수가 얼어도 호수 속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까닭을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을 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다 면접에서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얘기다. 특히 여러분들이 면접을 반응시키는 추운 겨울이죠. 겨울이기 때문에 이 물이 어는 거라든가 이 물에 대한 성질들을 물어볼 확률이, 자연스럽게 물어볼 확률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자,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무슨 결합을 해서? 물 분자 사이의 공간이 일어나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결합했어요? 중요하게 수소 결합했다. 그 다음에 물은 0도씨, 4도씨 구간에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죠. 얼음이 되면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서 육각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작아져서 물에 뜬다.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가장 크다는 거죠. 부피는 가장 작다. 밀도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우고요.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볼까요? 열용량. 나오네요. 자, 비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열용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용량은 비열 질량 곱하기 비열로 나타낸다. 열용량이 그래서 가열하거나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어떤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상기체 운동론에서 이런 거 공부했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물질의 질량이 같은 애라고 하면 절대 온도의 속도가 비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 척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물질 운동 에너지 척도. 그런데 물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이 단단하잖아. 그것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비열이 더 높다,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열이 크다. 다시 열이 있어. 열이 뭐예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체와 저온체가 있을 때 두 개를 접촉해 놨을 때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흘러가서 열 평형 상태가 이르게 하는 그 무엇이 있죠? 그것을 열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렇죠? 열 뭐라고요?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흘러가서 열 평형 상태가 되게 하는 그것을 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열은 두 가지 일을 해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상태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온도 변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아까 0도씨에서 계속 가열을 하지만 온도가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변하잖아요. 그냥 온도 변하지 않고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수소결합을 끊는 데만 열 에너지가 다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 변화가. 그렇죠? 수소결합이. 그 다음에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태 변화가, 수소 결합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수소 결합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수소 결합수가 감소하니까 이거들의 움직임이 더 어떻게 돼? 온도를 높이면 활발해지니까. 그렇죠? 열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소 결합과 물의 열용량 있는데, 물을 가열하면 흡수된 에너지가 물 분자사의 수소결합을 끊는 데 사용된다. 물은 수소결합을 작용하지 않는 다른 액체보다 열용량이 더 크다. 온도 변화,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는데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어떤 분자나 입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운동 에너지가 쉽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합력이 더 작다는 거예요.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은 결합이 더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작다.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되겠지.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그렇죠? 기울기 요만큼이고, 이 콩기름은 요만큼 가열했을 때 기울기가 이만큼이니까. 그렇죠? 이만큼이니까 콩기름의 온도 변화가 더 크잖아요. 온도 변화가 크다는 것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더 컸다는 것이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컸다는 것은 움직임이 컸다는 것이고, 그것들의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작았다는 거지. 콩기름이 분자 간의 인력이 물보다 더 작다. 자, 그 다음에 지표면에 70%를 차지하는 바닷물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과 인체에서 물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물의 열용량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봐라. 자, 바닷물 어때요? 열용량이 크죠? 열용량이 크면 온도가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는. 그래서 지구 순환으로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고 지구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인체도 어때요? 열용량이 큰 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온도가 잘 변하지 않으므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죠?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바닷물도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열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지구 대순환에 의해서 열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옮겨주고, 이러면서 어떤 기상현상도 나타나고 하는 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열용량이 커서 바닷물에는 열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서 한 70% 정도의 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체온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표면장력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액체는 표면의 분자수, 액체에 있는 분자들이 보시죠. 액체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이 이 표면장력이다.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의 분자 간 힘과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 간의 힘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물을 컵 같은 데 넣으면 이렇게 소복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액체 표면 장력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볼까요? 액체 표면의 분자수를 최대한 줄여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 본 모양으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어떤 액체를 떨어뜨렸더니 유리바닥에 떨어뜨렸더니 쭉 퍼졌어요. 이렇게. 어떤 것은 동그랗게 됐다. 그러면 요게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고 이게 물이라고 한다고 보면 표면 장력 누가 크겠어? 표면 장력은 이렇게 둥그런 애들이 잡아당기는 힘, 안쪽으로 향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지금 물하고 표면 장력 봤을 때 물이 더 크다. 분자간의 인력이 어떻겠어요? 분자간의 인력도 알코올하고 물이 있었으면 물이 더 크다. 그러니까 끓는 점도 어떻겠어? 알코올과 물이 있었으면 물이 더 끓는 점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액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액체들의 분자간의 인력 정도는 물방울을 여기 이렇게 띄워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자, 물의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들이 있는데요.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서 걸어다닐 수 있다.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서 걸어다닐 수가 있고, 물보다 밀도가 큰 바늘이나 클립을 물에 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클립 같은 걸 띄워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휴지를 놓고 클립을 놓은 다음에 휴지가 이제 물에 젖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눌러주면, 젓가락이나 나무막대로 살살 눌러주면 휴지는 뚝 떨어지고 클립이 이렇게 위에 떠 있다고요. 이런 현상도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표면 장력을 작게 하는 것을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 비눗물 같은 걸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이것이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히는 것들도 물의 표면 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 간의 힘과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 간의 힘의 차이로 인해서 액체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의 표면 장력이 큰 까닭은 물 분자 사이에 무슨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표면 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응집력이 크다는 얘기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응집력이 크면 점성도 크고 끓는 점도 크고, 그죠? 기화율도 크다. 다시 한번. 표면 장력이 크다. 그 얘기는 응집력이 어떻다는 거야? 쉽게 응집력이 크다. 응집력이 크다는 것은 점성도 크다. 그죠? 분자 간의 인력도 어때? 인력도 크다. 끓는 점도 어떻다고? 끓는 점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기화열은 어떻게 해서? 기화열은 끓는 점이 클수록 기화열도 크죠. 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의 증기 압력이 어떻겠어? 증기 압력이 낮다.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크면 응징력도 크고 점성도 크고 인력도 크고 끓는 점도 큰데 증기 압력이 낮다. 왜? 차부장님이 크니까 증기가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증기 압력이 작다는 거야. 다음 시간에는 이 증기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등교 계약을 했다고 해서 여기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도 그렇게 나갈 시간도 없어요. 다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잘 듣고 교과서 정리하고요. 등교 계약을 하면 단원별로 매 시간 수행평가를 인출 노트라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써보는 것. 근데 오픈북이 아니라 오픈 노트북에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노트 정리해 놓은 것은. 하지만 책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 정리를 이렇게 얻다가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꾸준히 그렇게 단원별로 개념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수행평가를 단원별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쭉 다 볼 건데 볼 때 노트를 보고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과제 내준 것도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죠? 그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단원을 결정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지금 차분히 해서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